자,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특수한 유형의 이방인이다. 이거 얘기했었죠. 여기서 끊었죠. 자, 이방인이라고 했을 때 지역 주민 간의 그 상징적 상호작용, 뭐 일상의 방구조 이랬는데, 자, 여기서 제일 처음 여러분들 등장하는 단어가 상징적 상호작용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미드나 과거의 그런 미국 드라마가 아닙니다. 미드라고 그 미국의 심리학자죠. 사회학자죠. 이제 미드 같은 사람들이 했던 얘기인데, 특수한 유형의 이방인이 아니 그 상징적 상호작용은 쉽게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그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상호작용이라는 거는 나와 너가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그런 작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순수하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떠한 성향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색이나 이것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을 가지고 작용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상징적 상호작용이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런 거죠. 동일한 사람이 만약에 명품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한 번 들어갈 때는 노숙자처럼 옷을 입고 들어가고 한 번 들어갈 때는 굉장히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들어갔다고 쳐봐요. 뭐 유명한 뭐 보석 가게에 들어갔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노숙자처럼 입고 들어갔다. 노숙자는 좀 심했다. 그러면은 추리닝을 입고 들어갔다. 그냥 트레이닝복을 입고 들어갔다. 이랬을 때는 들어갈 때부터 대우가 좋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 막는 경우들도 있어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프랑스 루이비통이었나요? 거기 본점인가? 거기서 그 오프라 윈프리 있잖아요. 그 미국의 흑인 그 토크쇼 진행하는 분, 그분이 그냥 트레이닝복 입고 그냥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앞에서 못 들어가게 막았다고 합니다. 노숙자로 보고선. 그래서 그거 갖고 뭐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억만장자잖아요. 그런데도 못 들어가게 한단 말이야. 반면에 내가 돈이 없더라도 뭐 완전히 이렇게 비싼 거나 이런 걸로 꾸미고 들어가면은 대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동일한 사람이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동일한 것인데 어떠한 내가 입고 있는 옷의 브랜드라든지 내가 타고 온 차라든지 내가 치장한 그 무엇이라든지 그것을 가지고 사람이 대우하는 게 틀려진다. 그러면 내가 입고 있는 옷이나 자동차나 결국은 뭐예요? 상징성이죠. 어떠한 브랜드냐, 어떠한 브랜드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에요. 뭐에서 자동차 중에서 뭐 벤틀리를 탄다. 그러면은 벤틀리라는 브랜드가 갖고 있는 거는 이걸 훔쳐서 탈 수 있고 뭐 할 수 있잖아. 하지만 이걸 타는 사람들은 일단은 엄청나게 억만장자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것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명품 소비도 증가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역 주민 간의 상징적 상호작용이라는 거는 관광객이 들어왔을 때 관광객이 그 지역에 가면은 그 지역 주민하고 그 관광객 간에 인간 대 인간의 어떠한 그 상호작용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어느 상징성으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등장하는 상징 중에서 가장 큰 게 국적이겠죠. 과거에 뭐 예를 들자면 서구의 부유한 국가 사람들이 아시아에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국가에 놀러 온다든지 여행을 온다든지 그러면은 아시아 국가의 호스트들, 그러니까 그 거주민들이 서구의 부유한 사람들을 국가별로 아니면 얼굴 색깔별로 뭐 이런 거를 보고 대응하는 게 달라진다는 거. 이런 게 상징적 상호작용이라는 거죠. 지역 주민이 반면에 이런 거예요. 반면에 뭐 이런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칩시다. 인도를 여행을 하는데 인도도 물론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 많고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영국인들이 인도를 방문했을 때 백인 영국인이 방문했을 때와 인도계 영국인이 인도를 방문했을 때의 어떠한 상호작용이 틀리다든지 그건 뭐예요? 동일한 영국인이지만 상징적으로 피부색이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상호작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지역 주민 간의 관광객과 지역 주민 간의 관계는 상징적으로 이제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일상의 반구조라 그래서 그 관광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관광객들은 내가 사는 일상하고 반대되는 구조. 내가 사는 일상, 뒤에서 뭐 또 등장하겠지만 내가 사는 일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생산성 있는 활동이고 생산을 하고 어떠한
생산적 활동 아니면 루틴적 활동 이런 것이 있다라면은 관광지에서는 소비적이고 무엇인가 루틴을 깨는 행동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일상과는 좀 다른 모습의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고 이런 거를 묶어서 이제 사회적 사실로서의 관광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얘기하는 게 체험자로서 관광객을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관광객이 무엇인가를 체험을 하는 것을 원한다. 그러면은 아무 체험이나 원하느냐? 그럼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도 그러한 체험은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러한 일상적인 체험보다는 무엇인가 진정성 있는 경험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관광객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관광객이 진정한 경험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과거에 뭐 맥커넬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뭐 그러한 여러 가지 학자들에 의해서 논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논쟁이 있었어요. 부어스틴이나 맥커넬, 뭐 부어스틴이 촉발한 이야기를 가지고 맥커넬도 뭐 등장을 하고 해서 싸웠다기보다 토론을 했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부어스틴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은 진짜를 보는 건 없다. 가짜만 본다. 쉽게 해서 무대가 있으면은 무대 뒷면에 진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연출된 것만 보고 소비하는 것이 관광객이다 하고 비난을 하니까 맥커넬이 그렇지 않다. 관광객은 비록 그렇게 보일지라도 진심으로는 무엇인가 진정성 있는 경험을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관광 활동은 진정성 있는 체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관광객은 무슨 체험을 하기 원하는데 그 체험이 굉장히 진정성 있는 오센티시티한 거, 고유한 체험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을 하기를 원한다. 근데 이거는 관광객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공통점이라고 보실 수 있죠.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뭐 관광객을 체험자로서 정의하는 것, 사회적 사실로서 정의하는 것, 뭐 통계적인 건 넘어가더라도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게 나중에 이제 의료 관광객을 할 때 그러면 과연 의료 관광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통적인 모습의 어떠한 관광객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오직 그냥 상품 소비자로서 어떠한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의료 서비스의 차별화 때문에 선택을 하느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의료 관광객을 관광객으로 접근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의료 관광객을 관광객으로 접근할 수가 없다라면 관광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의료 관광객은 그렇더라도 웰니스 관광객이라 해서 의료 관광을 조금 더 넓게 봐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웰니스 관광객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체험자로서의 관광객이나 사회적 사실로서의 관광객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 그러면 관광객이 일반 현실을 사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실제로 우리 웰니스에서도 적용이 된다라면은 웰니스 관광도 하나의 관광을 이렇게 스트레치 시키는 거, 이렇게 넓혀주는 그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러한 탐색이 없는 상태에서 의료 관광, 웰니스 관광을 확 접근을 해버리면은 뭔가 이상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거지성 발언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의료관광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관광객이 갖고 있는 앞에서 얘기했었던 이런 특색들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것을 굳이 관광하고 엮어서 해야 되느냐? 그건 무리예요. 제 생각엔 무리예요. 그건 관광이 아니에요. 그거는 말 그대로 상품을 소비하는 어떠하면 환자의 입장이 더 가까운 것이고 의료 서비스 소비자라든지 아니면은 그러한 환자, 이런 의료 소비자, 이런 사람들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억지로 관광객의 관점으로 엮어서 하다 보면은 당연히 답이 나오지가 않겠죠. 왜냐면 관광객은 이러한 특성이 있어. 근데 의료 관광객도 그러면은 색깔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관광객이 갖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이것을 의료 관광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거는 그냥 의료 서비스죠. 해외 의료 서비스예요. 의료 서비스의 아웃소싱이죠. 그렇게 그냥 접근을 하는 게 더 맞는 접근법이지 이렇게 접근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관광객을 설명을 할 때 반드시 머리에서 조금 생각을 하고
이게 뒤에까지 끌고 가셔야 돼요. 지금 우리 수업은 일반 관광학 수업이 아니라 의료 관광 수업이다 보니까 이 관광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히 인지를 하고 이것을 이제 뒤에 또 이제 보건의료가 등장하면은 거기다 껴 맞췄을 때 이게 맞출 수 있는지 아니면 맞지를 않는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경험이 있고요. 두 번째, 체험이라는 것. 일상과의 관계죠. 자, 그래서 이러한 체험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체험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일상에서 할 수 없는 체험을 하길 원하죠. 그렇다고 완전히 일상에서 할 수 없는 체험을 원하냐? 또 그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애매한 관계에 의한 체험을 하기를 원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고 사회적 공간적으로 일단 분리를 시키죠. 내 일상과 관광은 분리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어떤 표현을 씁니까? 관광의 저기 정의 중에서 내 정주지를 떠나서 어떠한 곳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정주지를 떠난다라는 의미는 내 사회적 공간적으로 분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객과 관광객이 아닌 일상을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사회적 공간적으로 분리가 돼요. 사람은 동일하지만 여러분들을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일상을 사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관광객이 될 수도 있잖아. 사람은 변하지 않았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일상을 살 때의 모습과 여행을 갔을 때 모습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사회적 공간적으로 분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행을 가면 내 일상과 분리를 시키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휴가를 가면은 즐거운 거고 그 얘기인데 일상이 힘들다든지 지칠수록 여행을 갈수록 더 즐거운 것이죠. 뭐 이런 거도. 그 다음에 네 번째 등장하는 게 이제 리미널리티 체험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임계성 체험인데 관광 체험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리미널리티 체험이라고, 임계성 체험이라고. 자, 임계성이라는 거는 임계점이라는 게 있죠. 예를 들면은 제가 이걸 예를 들면은 예를 드는 거는 정확한 게 아니에요. 예는 이해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드는 게 예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로서 설명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설명을 하는 거는 이것에 대해서 말이 복잡하고 딱딱하니까 이해를 하기 쉽게 제가 예로 설명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제가 시험 문제를 낸다 그랬을 때 예로서 풀어 쓰시오 하지 않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예로서 쓴다. 그거는 의미가 없죠. 왜요? 저는 알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그렇게 예를 설명해서 풀었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언어로 명확하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자, 임계성 체험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임계성, 어떠한 한계점이죠. 무엇인가 끌어올리는 끓는 점이 있고 어는 점이 있고 폭발점이 있고 이런 게 임계점이란 말이에요. 그 임계성이라는 거는 그 애매한 단계, 쉽게 하면은 관광적으로 얘기하면 내 일상을 100% 끊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 일상을 그대로 100%로 옮기는 것도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과정을 뜻하는 체험. 이게 임계성 체험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따뜻한 물 나오고 언제나 뭐 샤워할 수 있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고 이렇잖아요. 여러분들 생각 와이파이 터지고 이렇게 되죠. 자, 이런데 여러분들이 여행을 간다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적 공간적으로 분리를 시킨다고 완전히 다 끊고 화장실도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고 와이파이 터지지도 않고 뜨거운 물은 찬물밖에 안 나고 물도 굉장히 지저분해서 깨끗한 물을 마시려면 아주 고생을 해야 되고 이런 데로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냐 그런 데를 간 사람들을 관광객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 사람들은 뭐죠? 모험가들이죠. 모험가. 그래서 모험하고 관광하고 엮으면 안 돼요. 다른 얘기란 말이야. 자, 그렇다고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다고 일상과 똑같은 곳으로 가느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일상과 뭔가 다른 것을 보러 가는 거잖아요. 최소한 무엇인가 다른 게 있는 것을 경험하러 가는 거잖아요. 무엇인가 경험을 하기 위해서 진정한 경험을. 자, 그렇다면 무엇이 정답이냐? 근데 결국 결론적으로는 그 두 개가 뒤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뒤섞여서 그러한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가 예를 드는데 물이 있어요. 물이 액체 상태에서 수증기가 되는 기체 상태가 있고 고체가 되는 얼음 상태가 있으면은 액체가 고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는 완전히 바뀌어버린 상태가 아니라 그 중간점이 있단 말이에요. 액체에서 기체로 넘어가는 그 상황, 액체에서 고체로 변해가는 그 애매한 그 중간점, 그걸 임계점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한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자, 쉬운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많이 드는 예 중에 하나인데 중국 장족인가 뭐 그런 소수민족 마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족은 생각이 안 나는데 뭐 그렇게 뭐 장족 같은 그런 족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제일 유명한, 쉽게 얘기하면 게스트 하우스 중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고 가장 진정성 있는 그 장족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라고 서양 그 트립 어드바이스에서 최고로 평점을 받는 그러한 B&B가 있어요. 베드 앤 블랙퍼스트가.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그건 제가 조사한 게 아니라 다른 이제 해외에 있는 외국 교수가 조사한 논문에서 제가 보고선 얘기하는 건데, 그 집의 이름이 사쿠라 하우스예요. 사쿠라 하우스. 그러면 사쿠라 하우스면 뭐요? 일본어잖아요. 그러면은 왜 중국 소수민족 마을에 일본 게스트하우스냐? 뭐 이름이야 지을 수 있지. 그러면 주인이 일본인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이 주인은 또 한국인이에요. 거기가 신기하게도 실이 한국인이고 위치는 중국에서도 소수 민족이 있는 마을이고 이름은 또 사쿠라 하우스야. 자,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거기를 최고의 게스트하우스로 치는 이유가 따뜻한 물이 나오고 위생적으로 깨끗하고 그리고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고 최고의 시설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것만 갖고 최고가 아니에요. 거기 인테리어라든지 분위기가 그 뭐 장족 고유 문화의 형태로 집을 짓고 인테리어를 해놨대요. 그건 뭐예요? 인테리어만 그쪽을 한 거지. 실제로 그들의 문화를 하려면 그걸 그들의 장족의 진정한 문화라고 할 수 있나요? 진정한 문화라고 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뭐예요? 임계성 체험하기엔 최고죠. 내가 일상에서 생활하던 그 편안한 패턴을 그대로 가져가지만 무엇인가 독특한 어떠한 인테리어라든지 문화 같은 건 뒤섞여 있고, 그러니까 이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객들한테는 최고의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뭐 예를 들자면은 태국이나 아니면 필리핀 어떠한 정글 속에 있는 곳, 와 이런 오지 이런 데서 자연을 즐기고 싶어. 그런데 벌레들이 막 다니고 정말로 막 그렇게 했다 보면 그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용 못 한단 말이에요. 불편하고 위험하고 막 이렇게 느껴서. 거기에 아주 좋은 풀빌라가 있다. 그럼 최고라고 해요. 여기는 정말 진정성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야. 시설은 좋은데 자연 풍경은 그대로죠. 자, 이런 식으로 뒤섞여 있는 거. 내 일상이 그대로 내 일상에서 어느 정도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반면에 또 새로운 것도 나타나고 이런 거를 이제 임계성 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관광객이다. 또 관광객을 또 뭐로 얘기하냐면은 추론적 관광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참 관광객이 다양한 말로 쓰죠. 그래서 관광객을 추론적 관광객이라는 말을 쓰는데 관광객은 어떠한 역할을 하냐? 이런 역할을 한대요. 사회적 대리인의 역할을 한다. 여행담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다. 근데 여행담을 이야기하는데 100% 그것이 팩트에 기반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신화 만들기, 소문 퍼뜨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게 10이면 한 100, 1000으로 부풀려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행에 대해서는. 이뻤는데 야, 내 머리털 나고 그렇게 이쁜 거 처음 봤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너무너무 막 뭐뭐해. 너무너무 뭐뭐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엇인가 신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 이게 관광객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팩트에 기반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밑에 보시면 포스트 모더니즘 진짜와 가짜의 경계라고 그러죠. 진짜 내가 경험했던 거에 어느 정도 허풍과 가짜가 뒤섞여 갖고 무엇인가를 퍼뜨리는 사람들, 이런 게 관광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객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관광이라는 활동 자체가 어떠한 비즈니스적 활동이 아니라 나의 일상을 벗어나서 무엇인가, 아까 얘기를 했었잖아요. 처음에. 신성한 시간과 고유성에 대한 믿음이 원체 강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진짜와 가짜의 경계에서 뒤섞여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은 여기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등장을 하는데 뭐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원 자체는 실제로 후기 모더니즘이에요. 후기 모더니즘.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모더니즘의 핵심은 뭐냐면 모더니즘을 벗어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거는 관광이나 사회에서 썼다기보다 원래는 미술 쪽에서 쓰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모더니즘이 결국 뭐냐면은 모던, 뭐 현대, 뭐 근대주의,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근대주의 이렇게 하는데 모더니즘의 핵심 개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성이에요. 이성.
이성에 따라오는 게 이성자가 들어가는 거네. 이성, 합리성도 이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합리성, 이성, 그리고 뭐 쉽게 하면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 원래 이거는 인간의 삶에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상품에다 쓰는 단어예요. 혹은 어떠한 물질에다 쓰는 단어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합리성, 이성이 핵심이 되던 게 모더니즘이에요. 그런데 이성을 벗어나는 거,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성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은 이 합리성, 모더니즘이 깨지게 된 계기가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부터거든요. 전쟁이 계속 일어나. 그 당시에는 합리주의가 가장 대표적인 그 어떠한 사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이성적이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굉장히 비이성적인 어떠한 전쟁을 일으키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뭐 어떤 감정적인 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거 그게 아닌 것 같네. 이러한 이제 비판 사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면 진짜도 없고 진짜란 존재하지 않는다죠. 그러니까 이성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성을 넘어서서 이성이 무조건 100% 옳고 맞는 게 아니라 감정이라든지 그 우리가 이성의 이성적이지 않은 것은 안 좋은 거, 악이라든지 아니면은 좋지 않은 걸로 치부하던 것들도 갖고 들어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관광 개념에서도 뭐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옳고 그런 게 없어요. 다 니도 맞고 너도 맞고 뭐 약간 이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경계가 불명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애매해지는 뭐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관광객은 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의료 관광이기 때문에 뭐더 자세히는 얘기하기 그렇고 이런 것들은 뭐 아마도 제 그 트렌드 세미나나 이런 데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할 것 같네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유형으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유형으로 보는 이제 관광객들이에요. 그래서 뭐 코헨이 얘기했을 때 뭐 역할이나 신기성이나 친숙성으로 나눠놓는다라고 하죠. 조직화된 대중관광객 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신기성 추구 역할과 친숙성 추구 역할 요걸로 이제 유형으로 나눠놓는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자면은 신기한 것을 많이 추구하는 관광객은 모험가형에 가까울 테고 반면에 친숙한 거를 많이 선호하는 관광객들 같은 경우는 집돌이들에 가깝겠죠. 그 사람들은 여행을 가도 굉장히 그냥 호텔에서 쉬고 내가 하던 거 하고 뭐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광객의 뭐 분류가 신기성 추구부터 친숙성 추구까지 쭉 나열해 갖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의료 관광객도 이제 뒤에 들어가면 이런 얘기가 등장하겠지만 뭐 이렇게 이제 코에는 나눠서 보고 뭐 페널티나 다른 같은 것은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뭐 플로그 같은 경우에는 뭐 모험 추구형이냐 실내 추구형이냐 그래서 이것도 아까 여기서 말했던 코엔이 말했던 신기성이냐 친숙성이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모험 추구형은 신기성이고 실내 추구형은 친숙성이겠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모험 추구형에 가깝겠죠. 예. 아무나 사진을 쓰면 안 되잖아요. 남의 거를. 이거 접니다. 예. 가짜 같죠, 근데. 예. 아주 옛날 사진인데 10년은 됐겠다. 저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고 뭐 헬스 센터 같은 경우는 뭐 버블형 관광객, 뭐 이상적 경험 추구형 관광객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버블이라는 단어도 등장을 하니까 요것도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버블 이상 추구 경험 지평 확장형 몰입형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나만 딱 짚고 이제 넘어가면은 버블형 관광객이라는 것만 하나 짚고 넘어가면은 버블형 관광객이란 표현보다는 그 토리즘 버블이라 해서 관광 거품이라는 그 단어만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데 관광객들은 보통 어떻게 되냐 하나의 거품에 쌓여서 관광을 한다. 그게 앞에서 제가 얘기했었던 관광객의 특징 중에 하나인 어떠한 이방인적인 관광객, 구경꾼적인 관광객을 얘기를 해요. 버블이라는 건 뭡니까? 무엇인가 막이 있어서 투명한 막이잖아.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그 현장에 들어가서 다 경험하는 것 같지만 막으로 하나를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그 현지인들과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게 버블이에요. 투어리즘 버블이에요. 토리스트 버블, 투어리스트 버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관광객들은 결과적으로 어떠냐? 내가 100% 무엇인가 순수한 어떠한 행위를 하고
현지인과 동화됐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태생적으로. 그래서 관광객들은 무엇인가 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바깥과의 투명하게 보이지 않는. 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버블이란 단어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일단 한번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끊고 또 찍을 건데,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제가 깊이 들어가서 관광객에 대한 철학적 담론에서 현대인과 이방인적인,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이방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거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